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1786년 가을이었죠. 이탈리아를 여행 중이던 괴테가 로마에 도착하자 이런 감상문을 남깁니다. 그렇다. 나는 마침내 세계의 수도에 도착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는 시간,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괴테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가 세계의 수도라고 칭했던 로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류성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 기행을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김상근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방문객들이 너무 많다는 네, 맞아요. 기사를 항상 접하게 됩니다. 예. 네, 이탈리아는 여행하기 아주 좋은 나라고 최고죠. 이제 문화유산이나 예술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 많은데 그만큼은 되게 좀 예민한 곳들이나 이렇게 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정말 위기에 빠질 정도는 이제 오버 투리즘은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베네치아 출신인데, 네, 저희 도시에도 이제 그 주립 제한 인원을 이렇게 세웠고, 오버투리즘 때문에 사실 베네치아는 이제 유네스코도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광고하긴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라도 꼭 가서 보고 싶은 나라가 이탈리아 아닐까. 그렇죠.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돈보다 좀 존경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버투리즘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조금 무례한 관객들이 많다 보니까 방문하시면 환경은 하지만 항상 좀 존경하면서 이렇게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베네치아를 다녀왔기 때문에 갑자기 죄송하다는 생각이 베네치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곳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를 본다는 것은 영광이죠. 특별히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입니다. 한국관이 30주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아주 대대적인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녀왔는데 정말 그 두칼레 궁전에서 그 자르디니까지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탈리아죠. 아, 이탈리아는 정말 안 갈 수가 없는 안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죠. 특히 로마는 아까 괴테가 말한 것처럼 세계의 수도가 저는 맞다고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정말 예. 그 로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작은 지역이 이렇게 크게 보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저는 그 진짜 제일 큰 감동을 받은 곳이 로마였거든요. 교수님은 로마에 대한 책도 쓰시고 사실 그리스 많이 가셨지만 로마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탈리아를 더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제 책을 읽고 가는 것하고 읽지 않고 가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실 저 판테온 같은 건물은 참 앞에 저 M 아그리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그리파라는 인물은 기원 전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시대 인물입니다. 2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중건되었습니다만 정말 2000년, 1900년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저 건물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라든지 혹은 우리가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서 정말 이탈리아 로마는 아무리 이렇게 칭찬을 해도 모자라고요. 아까 괴테가 세계 수도라고 했지만 또 했던 표현이 세계 학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들 많이 있어요. 로마 가푸트문디, 가프트문디. 예. 세계의 머리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또 세계의 배꼽이라고도 맞습니다. 하고 예, 정말 아무래도 중심이 맞습니다. 캄피돌리오 광장이죠. 가프트문디라는 게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의 진짜 핵심이다라는 게 전혀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개념이 정교화되었습니다.
과연 로마가 민주주의 국가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마에서 사실 그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화성에서 꽃을 찾는 거나 비슷한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로마는 우리가 흔히 로마라고 얘기하지만 왕정이 펼쳐졌고요. 기원전 753년부터 509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509년부터 다시 공화정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정이 아닙니다.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7년부터 이제 5세기까지 쭉 제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왕정을 민주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공화정을 민주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공화정과 민주정의 차이인데요. 공화정은요,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개인적인 철학적인 존재의 원인입니다.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공화주의라는 것은.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로마가 왕정과 공화정과 제정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삼권 분립제도 등등의 혼합 정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것이죠. 네, 그럼 고대 로마 민주주의 역사에서 교수님이 고르신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티치아노의 그림이죠. 우리 라우라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일은 이제 로마 왕정의 마지막 왕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보스 때 일어난 일이죠. 왕의 아들 섹투스 타르퀴니우스가 친척 관계였던 골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레치아에게 정말 이렇게 끔찍한 짓을 이렇게 저지른 거예요. 피해자 루크레치아는 결국 이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이 남편의 친구인 브루투스에게 이제 복수를 부탁했어요. 저 주제로 가진 그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든지 네, 맞아요. 틴토레토도 이제 상당히 이 당시 유럽에서 최고 슈퍼스타 화가였죠.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렸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마 왕정을 종식시킨 이 사건을 다뤘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로마 왕정이 붕괴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죠.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라우라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르퀴누스 수페르부스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왕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 그림은 공화정의 이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만큼 왕정이 모순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걸리는 이유는 왕정은 우리에게 저런 피해를 입히는구나 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공화정의 이상을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그림이죠. 제가 저 그림을 첫 번째 명장면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그 민감한 주제이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이 로마가 서구 문명의 줄기를 형성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싹튼 그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왕정의 모순을 또 적나라하게 적시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바로 리비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 그림을 소개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이름이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입니다. 저 리비우스가 로마 역사를 쓴 시점은요, 기원 전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니까 로마 공화정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신분 간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 1차 삼두 정치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사르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물은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일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죠. 리비우스는 저런 관계를 다 지켜봤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라는 것에 대한 규명을 리비우스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사라는 책입니다. 지금 리비우스가 살고 있는 시대 혼란의 시점에서 과거 700년 전의 역사를 돌이켜본 거죠. 쭉 이제 자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폭력성과 로마 역사의 시초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탈리아의 역사가이자 철학자 베네테도 크로체라는 인물은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를 기록하고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이 역사지만 사실은 그 역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그것과도 역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민주주의의 명장면을 추적하는 이것조차도 로마를 공부하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시대의 모순이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치적인 문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을 과정에서 많은 뭐 폭력성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런 그 점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리비우스가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리비우스가 살던 시기, 공화정 말기 전에 왕정 시대의 폭력성은 왜 생겼을까? 왜 그렇게 리비우스가 고민할 정도로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의 책 리비우스 1권을 보면은요, 로물루스가 나라를 창건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분히 폭력적입니다. 사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늑대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물루스 레무스가 이제 로마 지역에서 지금 도시 로마요.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이제 팔라티노 언덕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됩니다. 형제끼리 죽이잖아요.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게 되죠. 레무스를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인 다음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리비우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불황민들, 주위의 범죄자들 등이 모였다. 로물루스는 그들을 환영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자기 나라의 건국 신화를 쓸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되게 신성성이나 그렇죠. 위대함을 강조하잖아요. 위대하게 강조하죠. 그런데 이 리비우스는 적나라하게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의 모임이었다. 우리 불황자였다. 서로 견해가 달랐다. 이거 라우라가 동의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성적인 어떤 폭력성이 대단히 군사 무기가 발전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로마는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 무기를 발견했는데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 사회의 주력 혹은 그 사회의 기존 세력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폭력성이 드러났지만 우리의 다른 부분이 사실은 더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정말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견해가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모인다면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죠. 제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2024년의 민주주의조차도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다른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대한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역사 안에 있는 폭력성은 같이 어떻게 보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섹스투스 타르키누스의 저 폭력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가 자칫하면은 저런 폭력성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서로의 다른 이방인들을 존중하고 다른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말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것을, 저런 왕정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좀 더 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포용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순간에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네.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죠. 방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가도를 만들었죠. 아직까지 쓰고 있는 그 그렇습니다. 아피아 가도는 지금도 사용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동하지만 상대방도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닦았다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이민족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로마가 민주주의의 줄기를 피웠다는 그 의미는 사실 그런 개방성과 연관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재밌는데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네, 로마 왕정에 이어서 이제 로마 공화정 시대로 진도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김상훈 교수님이 두 번째 장면은 뭘 고르셨을지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장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코리올라누스라는 작품인데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nder the gods, keep you in awe, which else would feed on one another. Go. Get you home. You fragments. You fragments. 지금 번역에서는 하찮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파편 같은 것들아입니다. 이 작품은요, 사실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의 영웅전에 나오는 콜리올라누스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희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현대극으로 바꾼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펼쳐졌어요. 아까 왕정이 타도되고
공화정이 펼쳐지는데 이 코리올리족이라는 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장군이 가서 쳤습니다. 그래서 코리올리를 정복했기 때문에 코리올라누스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코리올라누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로마에 기근이 닥쳤어요. 가난해지고 막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밥 달라고 소리쳐서 그랬더니 이 코리올라누스가 좀 강압적인 정책을 썼어요. 이게 시민 통제하고 뭐 배급제 실시하고 그랬더니 강경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 시민들이 와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로 말하면은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러자 이 코리올라누스가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민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o, get you home. 집으로 꺼져. You fragmen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파편 같은 것들아. 그 당시 최고의 욕이요. 최고의 욕입니다. 경멸적인 이야기죠. 로마 민중들이 파편 같다라는 것이 뭉치지 않고 흩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코리올라누스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오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추방당합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을 두 번째 장면으로 로마 민주주의 두 번째 장면으로 했냐면은 권력자의 오만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이 민주주의의 일원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시위를 한다거나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코리올라누스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오만했고요. 강경책을 일관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본인도 비극적이고 또 뭐 로마 사람들에게도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림으로는 이 코리올라누스가 다시 이제 그 로마를 치러 들어오죠. 그 볼스키족일 텐데요. 복수심에 들어왔을 때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들아, 제발. 네 나라 잤니? 네 나라 잤냐? 제발 공격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리올라누스가 죽게 되는 유명한 그림이죠. 정말 이제 권력을 가지신 분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민주주의의 아주 명장면으로 역설적으로 제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코리올라누스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 민중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코리올라누스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만하니까. 그러자 코리올라누스가 우통을 확 벗어제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창에 찔리고 칼에 빈 자리를 딱 보여주는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갑자기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그런가요? 내 몸에 총알이 6발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이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인 애국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독선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최소한 그렇게 보았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글을 잘 써요. 하여튼 저런 그 단어 선택이라는 것이. 저는요,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아닙니다. 또 천재입니까? 천재를 넘어서는. 1564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테가 죽은 해고요.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해입니다. 같은 해에 한 사람은 로마에서 죽고 한 사람은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조형 예술과 언어 예술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날 저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2명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마이클앤젤로 천사지 않습니까? 그가 떠나자 언어의 천재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났습니다. 같은 사건이 1642년에
갈릴레이가 죽고 그 뉴턴이 태어납니다. 이 역사의 교차점인데요. 네, 지금 어디론가 로마의 길이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1924년에 그런 네. 얘기 나십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교수님? 교수님?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로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라노스 책을 이제 사서 살짝 봤는데 앞에 민중들의 그 멘트도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민중들이 셌었나? 이렇게 막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쏟아내는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공화정 시기에 민중들은 그랬나 또 궁금해지고 이 공화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화주의자입니다.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이 안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더라도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화주의자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지금 등장했던 그 로마의 시민들이 바로 공화주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코리올라누스가 강제적으로 통치하고 포갑적인 행동을 하자.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공화주의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김상근 교수님과 함께 고대 로마의 민주주의 역사 속으로 함께 기행해 보고 있습니다. 왕정, 공화정에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주의, 민주주의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세 번째 결정적 장면은 어떤 장면을 꼽으셨을까요? 세 번째 장면은 제가 좋아하는 조각 작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신가요? 카라칼라라는 인물입니다.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많은 사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인 또 인상을 쓰고 있는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왜 저 작품이 저렇게 조각이 많이 되었느냐면은 저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닮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조각이 된 것입니다. 최악의 인물 중에 뭐. 최악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붕괴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카라칼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파퓰리스트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시민권을 남발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로마의 어떤 그 정체성을 흐트렸고요. 뭐 개방적인 측면에서 시민권을 나눠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 사람은 개방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속주에서 시민권을 남발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을 남발하면서 결국 그 시민권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면서 나라를 궁지에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역사가 한 명 있었으니 카시우스 디고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로마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로마의 어떤 민주주의의 정신 중에 하나인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뭐 제안이라 할까요? 그것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리비우스의 로마사 아까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카시우스 디오는 어떤 로마사를 썼을까도 궁금해지고 일단 그 카라칼라에 대한 이야기를 라우라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카라칼라 제일 유명한 그 테르메 디 카라칼라라는 그 온천 그 목욕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정말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목욕탕 문화는 그 발전하면서 뭐 일본까지 이렇게 영향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는 건데, 이 카라칼라의 그런 훌륭한 그 온천 시설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제일 1등으로 남아 있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실제 카라칼라에 대한 업적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랑 공동 황제로 재위를 하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자 한 6년 정도 단독 재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모, 장인, 아내를 살해하고요. 어머니 앞에서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에서 반란이 좀 일어나게 되자 로마 지역 대학살,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학살이라고 하는 정말로 뭐 로마 전체 역사에서도 거의 최악의 인물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이 바로 그 카라칼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동생 이름이 게타였습니다. 그 게타를 죽이고 심지어 모든 초상화에 게타의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얼굴 아예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난폭한 인물이었죠. 독재 중에 독재였군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시우스 디오가 저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썼는데요. 저 카라칼라 황제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적인 제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창건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나라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만들었는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렬하게 던진 거죠. 역사를 거울처럼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시금석이라고 하죠.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조국 로마는 이렇게 창건되었다. 넌 어때? 이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우리 조국을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카라칼라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나 봐요. 왜냐면 엄청 그렇게 폭군이고 하면.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마 카라칼라는 모욕하느라고 잘 읽질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 목욕을 하느라고 모욕을 못 듣는. 못 듣는. 네. 최대한 릴렉스인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릴렉스 하다는 표현은 딱 떠오르는데요. 그 카라칼라 욕장에 거대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나폴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거대합니다. 한 4m, 5m쯤 되는 굉장히 큰 건데요. 보면은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을 수행한 전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카라칼라의 욕탕에 있는 헤라클레스는 쉬고 있습니다. 릴렉스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쉬어라, 그러니까 쉬어라. 국민들에게 야, 불만하지 말고 그냥 천사의 휴식. 쉬어라.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파퓰리스트죠. 파퓰리스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우스 디오가 이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왕자인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아그리파와 마에 케나스라는 인물의 조언입니다. 오른팔 왼팔입니다. 아그리파는 한 살 어렸고요. 옥타비아누스보다 마에 케나스는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 전쟁을 포함한 외교 관련해서 업무를 다 받고요. 마에 케나스는 예술의 지능을 포함한 내치, 특별히 로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시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외부, 한 사람은 내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친구였고요.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나라를 만들기 전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측근이자 친구이자 나중에 아그리파는 자신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묻습니다, 아그리파, 내가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그리파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웬만큼 친하면은 친구가 아무튼 황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좋죠. 빨리 만들려고 할 것 같고 좀 아주 정말 친한 경우, 정말 아끼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황제가 되고 나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만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고려하면은 창건하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기도 친구니까 한 자리 차지할 거잖아요. 네. 이 아그리파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건강이 좋지 않다. 와, 정말 인간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그 간질병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황제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또 엄청 피곤할 거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게 제국을 통치한다는 건 이건 뭐 말도 못하는 피곤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화정 체제 속에 있는데 당신이 정권을 잡겠다, 1인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인 아그리파는 저 진중한 표정으로 그렇게 충언을 전했습니다. 이제 황제가 되는 걸 반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마이케나스는 그러면 이와 반대 의견이었을까요? 어차피 이미 황제를 하기로 굳은 눈치를 저는 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시라면 그냥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내가 반대를 하든 어떻게 되든 갈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그냥 친구로서 동조해준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당신이야말로 지금에 있는 이 그 혼란과 지금에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다.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파이팅! 오,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봐. 예. 한 자리 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응원해주는 친구는 최고의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지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죠. 예. 근데 이 마에케나스라는 인물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화면에서 지금 좌대 밑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뒷모습으로. 예, 뒷모습으로. 그리고 옆에 이제 황제가 앉아 있죠. 자기 친구이자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을 창건하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신다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백성들을 협박하여 공포에 떨지 않게 하십시오. 솔선수범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단지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면 백성들은 당신을 따라하는 모방의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그렇습니다. 주시는 거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역시 로마 시민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 황제가 1인 통치를 하지만 원수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마에케나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황제 자리에 오르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민 모두에게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 관계는 뭐 옳지 않다. 그렇죠. 그것은 민주사회가 아니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무대 위에 올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통치자를 지켜보며 실수하는 순간을 기대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로는 이렇게 하고 본인 스스로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려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수하는 순간을 국민들이 오히려 기대에 찬 눈으로 실수하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섭네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국 창건을 앞둔 사람에게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 봐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네. 예. 권력의 속성은요, 휘두를 수도 있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한편으로는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황제가 되면 분명히 그거에 따른 비판도 있을 건데 친구로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조언도 좀 느껴지고요.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또 읽고 싶네요. 네.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당신의 모습을 찬양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단기간에 그 효과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당신의 행동에서부터 우러나게 하십시오. 이런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 이름이 들어간 신전을 건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우구스투스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요, 자기 친구 마이케나스의 이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실 제국을 만든 사람, 제국의 주인은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자기 신전을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있는 로마에 있는 신상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자기 이름으로 신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조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그리파가 아까 보았던 판테온을 사실은 자기 친구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아우구스투스가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 그래서 판테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참 그 훌륭한 신하와 훌륭한 황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시우스 디오의 이 부분 한 50장 정도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감동적인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께서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어떤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어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는 특별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탈리아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한 번 더 역사 보면서 다시 네. 읽으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 카시우스 디오가 이 로마사의 이 내용들을 담은 이유는 그러니까 카라칼라 황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나라인데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역사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나운서님 읽어주실 때 그 멘트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이 네. 인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새겨야 되는 그 이미지로 하는 것이다라는 네. 것을 보고 와 이게 과연 2000년 전의 글인가 싶어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 거. 네. 위선적인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로마의 왕정, 공화정, 그리고 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민주주의에 대해서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라우라 씨는 어떠셨어요? 저 이제 막 한국에 오래 살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 항상 근대 얘기 현대 얘기 하는 건데 이탈리아는 항상 제 생각에는 너무 과거를 보면서 자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럴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김상근 교수님 덕분에 재미가 더 한층 배가 됐다는 감사합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굴곡과 실패도 많았지만 그리스와 로마는 모든 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였다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민주주의 역사기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